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즐겨 듣는 70대 노인네입니다. 요즘엔 발바닥이 자꾸 시큰거려서 오래 걷기도 힘들고 귀도 예전만 못해 늘 보청기를 챙겨야 하죠. 마음만은 아직 이팔 청춘인데 어느새 흘러가 버린 세월이 참 야속합니다. 오늘은 제 아들내미랑 며느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절초풍할 진실이 숨어 있으니 노인네 글솜씨가 좀 별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저는 젊은 시절 공기업을 다녔는데요. 40쯤에 퇴사 후 작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통업이었는데요. 나름 성공해 사장님 소리 들으며 큰돈을 만질 수 있었죠. 덕분에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제법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한 게 없었죠. 자식 농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둘 다 어릴 적부터 공부도 곧잘했고 인성도 반듯했거든요. 지금 아들은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딸 역시 사범대를 나와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자식들이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둘 다 3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였는데요. 이대로 둘 다 평생 노총각 노처녀로 살까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심도 제 짝이 있다고 아들이 33이 되던 해 갑자기 여자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얘기도 한 번 안 했거든요. 뭐해? 자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는 손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조용하고 얌전한 인상의 아가씨였어요. 낯도 많이 가리는지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긴장해선 말도 좀 더듬더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알랑방귀를 끼는 여자들보단 훨씬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죠.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아가씨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더군요. 어쩜 우리 민철이가 평소 여자 얘긴 하지도 않아서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숨겨두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예쁘다뇨. 그냥 평범한걸요. 제가 꾸미는 거나 화장이나 이런 걸 잘 할 줄 몰라서 내 눈엔 예쁘기만 한걸요. 근데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죠. 근데 어쩜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네? 네. 서울 올라온 지 오래돼서요. 그래요? 부모님하고 같이 올라온 거예요? 아내의 질문에 곧잘 대답하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일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숨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그게 실은 저 부모님이 안 계세요. 두 분 다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6살 적부터 쭉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아가씨가 고아일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거든요.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혹시나 정서적으로 불안하진 않을까?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편견부터 앞서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그 아가씨 앞에선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인사 자리는 유야무야 끝이 났고요.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고 온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그러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영희 진짜 착하고 좋은 애예요. 정도 많고 성실하고 요즘 젊은 여자들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래, 그런 것 같더구나. 근데 아무래도 부모 없는 고아라는 게 그건 영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장애 있는 친구들이나 가난한 친구들 따돌리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하셨죠? 그건 나쁜 거라고요. 결혼 상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죠. 저 영희 진짜 좋아해요. 두 분이 꼭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눈빛이 하도 간절해서 저는 결국 허락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아가씨를 믿었다기보단 저희 아들을 믿은 거죠. 지금까지 키우면서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고아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도 옳지 않다 싶었어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보다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없는 서러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가씨라면 오히려 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겠구나 싶었죠. 아내 역시 제 뜻을 따르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제가 사업상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결혼식은 규모 있는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사회는 아들 회사 선배가 맡았고 하객도 100명이 넘게 왔죠. 며느리가 줄곧 혼자 살아왔다 보니 재산이랄 게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신부 측에서 부담해야 할 혼수나 예물, 예단 같은 것도 전부 제가 다 부담했어요. 또 신혼집도 일부러 고급 신축 아파트로 마련해줬습니다. 당시만 해도 집값이 지금처럼 어마어마하진 않았으니까요. 입주할 때는 아내가 직접 커튼부터 주방 식기까지 하나하나 손수 챙겨줬었는데요. 며느린 그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같이 부족한 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젠 우리는 한 가족인데 앞으로는 우리를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얘기하렴. 네, 저 이 집에 시집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친딸처럼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그 약속처럼 며느린 결혼 후 저와 아내에게 참 잘했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틈날 때마다 찾아와 아내의 살림을 돕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곤 했죠. 내성적인 아이가 한번 마음을 여니 참 친밀하게 굴더군요. 마치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대만 카스테라인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사왔어요. 부드럽고 달달해서 두 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올 때마다 뭘 자꾸 이런 걸 사와.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된다니까. 그치만 요즘 저랑 그 사람이 매일 어머님, 아버님 댁에서 저녁 먹고 가잖아요. 밥값은 해야죠. 구김살 없이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면 아들을 믿고 결혼시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만 며느린 이상하게 저희 딸에게만큼은 대면대면하게 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 더 친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딸이 신혼이랍시고 갑질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딸도 밝고 사교적인 편이라 며느리에게 사근사근하게 구는 편이었죠. 올케 언니, 이번에 저 아는 친구가 뮤지컬 관람권 2장 줬거든요.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요? 언니 뮤지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언젠데요? 다음 주 주말이요. 죄송해요. 그날은 따로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같이 봐요. 저희랑은 곧잘 외출해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이상하게 딸과는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딸의 생일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무리 바빠도 서로의 생일은 꼭 챙기자 주의였기에 그때도 주말에 따로 식당을 예약해 다 같이 모였는데요. 밥도 맛있었고 아들 내외가 사온 케이크로 촛불도 불고 나름 분위기가 좋았죠. 저는 기회를 보다 딸에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평소 딸이 갖고 싶어하던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었죠. 아빠, 이거 어떻게 샀어? 국내에 몇 개 안 들어와서 구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 딸이 갖고 싶어하던 거니까 아빠가 신경 좀 썼지. 마음에 들어? 응, 너무너무. 고마워 아빠, 사랑해. 딸은 감격하며 제게 안겼고 옆에 있던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유, 우리 딸 아직도 애기네 애기. 널 누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겠니? 지금 애들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다 집에선 이렇게 애기같이 구는 거지.
어쩜 한마디도 안 지지? 너 아빠가 비싼 가방 사줬으니까 엄마랑 겨울에 가기로 한 유럽 여행은 그냥 취소하자. 에이 엄마, 그건 꼭 가야지. 우리 모녀 여행 벌써 2년 전부터 계획한 거잖아. 내가 거기서 뭐 먹을지 뭐 할지 벌써 다 짜놨다고. 그쯤 아내와 딸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모녀 여행이 얼마 남지 않은 참이었어요. 딸도 언젠가는 독립해 자기 가정을 꾸릴 텐데 그 전에 엄마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마련한 여행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앉아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죠. 놀란 아들이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지금 당신 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말과는 달리 고개를 든 며느리의 얼굴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며느리에게 손수건을 건넸죠. 얘 어디 아픈 거냐? 병원에 갈까? 제 물음에 며느리가 더욱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토해내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왜 저한텐 여행 같이 가자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니, 이 여행은 네가 우리 집 식구 되기 전에 경주랑 집사람 둘이 계획한 거라 일부러 널 빼고 가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도 이젠 제가 들어왔으니까 너도 갈 거냐고 한 번쯤은 물어봐 주실 수 있었잖아요. 언제는 친딸처럼 생각한다더니 그냥 말뿐이었던 거죠? 진짜 너무하세요. 전 어머님, 아버님 진짜 제 친정 부모님처럼 여겼는데. 그러자 잠자코 있던 아내도 나서서 입을 열었어요. 아니, 민철이도 안 가는데 네가 그 여행을 가고 싶어 할 거란 생각 못했다. 괜히 시어머니 시누이 모시고 다니란 얘기처럼 들릴까 봐. 지금이라도 가고 싶으면 비행기표 끊어주마. 됐어요. 그냥 전부 핑계 같아요. 아가씨는 생일이라고 비싼 가방에 유럽 여행까지 보내주시면서 지난번 제 생일 때 뭐 없었잖아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며느리니까 이렇게 차별받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며느리의 생일을 그냥 넘긴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 며느리가 좋아하는 고급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케이크 촛불도 불었고요. 며느리 취향을 잘 몰라서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백화점 상품권도 100만원치 선물로 줬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어지간히도 서운했는지 저희가 아무리 달래도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날 딸의 생일 잔치는 어수선하게 끝이 났죠. 아들은 조용히 며느리를 데리고 떠났고요. 딸은 내가 뭘 잘못했어? 라며 억울해했네요. 저도 아내도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그날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로 거실에 조용히 앉더니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그날 너무 죄송했어요. 아가씨 생일 자리에 제가 괜히 분위기를 다 흐려버려서 제가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후회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자코 있었더니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 새아가, 사과는 받아주마. 하지만 앞으로는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서운한 게 있으면 울지 말고 차분하게 말을 해주렴. 속으로 쌓아두지 말고. 이제 애 아니고 성인이잖니. 알겠지? 다정한 듯 엄한 아내의 말에 며느리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잖아요. 어려서부터 늘 눈칫밥 먹으며 컸고 가족이란 게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가씨를 보면서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와는 달리 화목하고 넉넉한 가정에서 부모님이랑 오빠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니까. 아가씨 앞에 서면 괜히 스스로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절대 아가씨를 미워한다거나 질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게 이번 생일 때 터졌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남들보다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며느리가 저희 딸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고 토닥였죠. 영희야, 네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철이 없었어요. 두 분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주제도 모르고. 주제를 모른다니. 너나 경주나 우리한텐 똑같이 소중한 자식이야. 앞으로는 내가 너 서운하지 않게 더 신경 쓰마. 알았지? 며느린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을 보였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 아직 많이 외롭구나. 앞으로는 딸만큼, 아니 딸보다 더 따뜻하게 챙겨줘야겠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더욱 세심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선물했던 가방과 똑같은 걸 하나 더 구해 선물도 하고요. 어딜 놀러가서 간식이나 기념품을 살 때도 늘 며느리 것을 먼저 챙겼네요. 아내도 딸과의 모녀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뒤 며느리를 데리고 단둘이 스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걸 계기로 며느리 역시 서운한 감정이 가셨는지 예전처럼 저희 부부에게 살갑게 잘했어요. 딸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말이죠. 역시 아직 젊은 아이니까 마음을 조금만 써주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생각했네요.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딸아이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눈높은 딸이 고른 남자인 만큼 제법 괜찮은 사윗감이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에 인물도 좋고 성격도 반듯하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참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상견례 때 만난 사돈 내외도 교양 있고 매너 좋은 분들이라 마음이 놓였죠. 논의 끝에 예식장은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로 정했습니다. 바깥 사돈도 사업을 하는 분이라 아무래도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더군요. 예식비며 기타 다른 비용도 대부분 다 그쪽 집안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에 맞춰 예물 예단 같은 것들에 힘을 줄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딸의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했죠. 하지만 예비사위를 집으로 초대해 다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며느린 뜻밖의 언행으로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시작은 다같이 화기애애하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였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며느리가 문득 웃으며 그러더군요. 우리 아가씨는 제주도 좋아요. 30 훌쩍 넘은 나이에 돈 잘 버는 부자 의사를 잡다니. 그 묘한 어투에 분위기가 일순 어색해졌어요. 딸아이도 표정을 굳혔죠. 제주 좋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전 그냥 아가씨 칭찬한 건데.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왜 올케 언니한테 칭찬받을 일이 되는 거죠? 왜 그러세요, 아가씨?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했어요. 말실수했나 보네요. 아가씨 기분 나쁘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고개를 숙였고요. 딸은 씩씩거리다가 자리를 떠버렸어요. 다행히 예비사위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환기시켰죠. 저를 그만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쑥스러운데요. 저야말로 경주씨처럼 똑똑하고 예쁜 여자 만나 장가더니 운이 좋았죠. 아, 예. 서방님은 제 마음 알아주시네요. 제가 아가씨랑 다르게 말솜씨가 많이 서툴러서. 그러면서 며느린 천연한 듯 웃었는데요. 분위기를 풀어준 사위한테 어지간히도 고마웠는지 낯가리는 아이답지 않게 자꾸만 사위에게 말을 붙이더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몸이 약해서 병원도 자주 들락날락거렸거든요. 앞으로는 서방님이 일하시는 병원으로 가도 되는 거죠?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미리 간호사들한테 언제를 두겠습니다. 어머, 다정도 하셔라. 우리 아가씨는 정말 어쩌다 이런 분하고 결혼하게 됐는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요. 근데 참 이상하죠? 며느린 평소답지 않게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자꾸만 말끝을 올리고요. 예비사위가 뭔 말만 하면 괜히 과하게 웃더군요. 원래 그러던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그 행동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예비사위도 결국엔 불편했는지 딸아이를 찾아 위층으로 올라갔고요. 잠시 후 이만 가보겠다면서 일찍 자리를 떠났죠. 아들도 며느리 손을 끌며
우리도 이제 가볼게요, 아버지. 라며 대문을 나섰네요. 그렇게 그 자리는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근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뭔 일 났나 싶어 서둘러 나가봤는데요. 웬걸? 주차된 차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결혼 전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하냐고! 난 이미 잡은 고기라 이거야? 며느리의 세댄 외침에 아들은 질렸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대체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우리 부모님 다 계시는 자리에서 매지한테 뭐 하는 거야? 살랑살랑 왜 그렇게 꼬리를 치냐고? 뭐? 꼬리를 친다니? 난 그냥 새 식구 왔으니까 잘 지내보려고 나름 노력한 거잖아. 당신 질투해? 서방님이 당신보다 잘난 남자라서? 뭐? 내가 매제보다 못한 게 뭔데?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은 그냥 일개 월급쟁인데 매제는 의사잖아. 당신 연봉의 2배는 더 벌걸? 거기에 당신보다 키도 훨씬 크고 잘생겼지.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매제한테 갈아타고 싶어서 그렇게 꼬리친 거야? 정신 차려. 우리 경주 새신랑이라고. 누가 뭐래? 내가 언제 꼬리를 쳤다고 그래?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아가씨 결혼 참석 안 할 거야. 솔직히 나 당신한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너무 서운해. 우린 신혼여행도 동남아 갔는데 아가씨는 유럽 가고 결혼식도 최고급 호텔에서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급기야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질린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해. 대체 언제까지 경주랑 당신을 하나하나 비교할 거야? 경주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친딸이잖아. 그쪽 집안에서도 해오는 게 있는데 당연히 수준 맞춰야지. 당신은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시집 왔으면서 어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욕심 좀 버려 제발. 뭐? 욕심? 결국 난 피 섞인 진짜 가족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결국 저는 황급히 나가 둘을 말렸어요. 야야 민철아 영희야, 이게 무슨 소란이냐? 제 등장에 며느리와 아들은 화들짝 놀랐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렸네요.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을 향한 며느리의 질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일종의 애정결핍에서 비롯된 것 같았죠. 속이 상하면서도 며느리에게 따로 뭐라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 없이 자라왔다던 말이 자꾸 가슴에 걸렸거든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으면 이렇게까지 서운함을 표현하진 않았겠지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따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말이죠. 아가, 너 요즘 민철이하고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거냐? 그 말에 며느리의 안색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 건데. 탓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이가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애기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씨 결혼도 아니에요.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던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딸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제 풀에 놀라 서둘러 입을 막더군요. 그럴 거 없다. 나도 그때 좀 들어서 알고 있어. 경주 결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지. 제 부드러운 말에 며느리의 두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 아니에요. 제가 못나서. 아가씨는 아가씨고 저는 전데. 그런 걸로 자꾸 비교하고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해요. 아니다. 이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게 뜻대로 되겠어. 그냥 아가씨가 미운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가씨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불행했던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저는 훌쩍이는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가, 네 마음 나도 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너도 유럽 다녀오렴. 네? 네가 경주 신혼여행으로 유럽 가는 거 부럽다고 했잖아. 다른 건 몰라도 그 정도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말했잖니. 너나 경주나 나한텐 똑같이 소중하다고. 마침 민철이도 휴가 낼 수 있다더라. 이참에 같이 다녀와라. 비용은 내가 1차 다 댈 테니 다시 신혼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아버님, 저 그런 거 바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애가 예전 같지 않게 저한테 좀 소홀해진 것 같아서 괜히 투정 부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더더욱 같이 여행 가서 기분 좀 내야지. 아무 말 말고 다녀오거라. 그렇게 저는 통장을 하나 쥐어줬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나중에 다 설명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놀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잘했어 여보. 며느리랑 민철이 애도 안 들어서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좀 사이가 삐걱이는 것 같았는데 이번 기회에 싹 풀고 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며느린 아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고요. 기쁘게도 그 여행을 통해 귀여운 손주 녀석을 잉태했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가 하루빨리 손주 녀석이 세상에 나오길 고대했네요. 한편 딸 역시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본인만의 가정을 꾸렸는데요. 사위가 어지간히도 잘하는지 얼굴이 활짝 폈더군요. 잘됐다 싶은 한편으로 또 며느리가 그런 딸아이를 보고 마음을 다치면 어쩌나 싶었는데요. 근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들과 다시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며느린 딸에게도 웃는 낯으로 사근사근하게 굴고요. 사위에게도 선을 넘지 않고 깍듯하게 대하더군요. 참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이듬해 봄, 손주가 태어나면서 저희 가족에겐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땡그랗고 피부가 뽀얀 남자아이였는데 처음으로 녀석을 안았을 때 그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몸조리하는 건 싫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몸조리를 했는데요. 처음 몇 달 손주 녀석 돌보는 건 거의 아내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회복이 더뎠거든요. 밤중에 손주 녀석이 울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 재우고요. 주말이면 손주 돌본다고 일부러 외출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죠. 아내는 어쩜 애들 키울 때보다 더하냐면서 못 말린다는 듯 웃었고요. 며느리도 참 고마워했어요. 아버님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없었으면 저 진작에 탈진했을 거예요.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천금 같은 손주 낳아줬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마냥 슬프고 외로운 일인 줄 알았는데 손주가 생기니까 삶에 다시 생기가 돌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곁에 아내도 있었고 장성한 자식들도 있고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었죠. 하지만 하늘이 보시기엔 질투가 났던 걸까요? 그로부터 몇 년 뒤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밥을 먹다 체한 것처럼 구역질을 하더니 이튿날부터는 자꾸 속이 더부룩하다 하더군요. 괜찮아 여보. 단단히 체한 것 같은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일 한번 가보려고. 위험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자꾸만 속이 아프네. 평소 건강하다 자부하던 아내였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다음 날 병원에 다녀온 아내의 표정을 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왜 그래? 병원에서 뭐래? 여보, 나 위암이래. 3기. 이미 간 쪽으로도 좀 퍼져서 완치가 힘들 거래. 그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죠. 아니 당신 그동안 건강했잖아. 정기검진도 잘 받았고. 그러니까 말이야. 의사 말로는 위치가 워낙 안 좋아서 검진 때도 잘 안 보였던 것 같대. 사실 작년부터 자꾸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거든.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내가 바보지.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여보. 저는 불안해하는 아내를 끌어안고 다독였는데요. 기실은 제가 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지탱해주던 커다란 의지처였으니까요.
이후 아내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고요. 지난한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수술도 받았고 항암 치료도 몇 차례 받았지만 결국 병은 아내의 몸을 조금씩 무너뜨려 갔어요. 말수가 줄고 웃음도 줄고 음식도 잘 못 넘겨서 자꾸만 살이 내렸죠. 어느 날 병원에 찾아온 손주를 보면서 아내가 울더군요.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우리 민우 학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장가 가서 색시 맞는 것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있어. 병원에서도 경과가 좋다잖아. 아니야 여보, 나 느낌이 와. 이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내에겐 어떤 예감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배우자를 잃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리 자식과 손주들이 옆을 지켜줘도 텅 비어버린 마음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걸요. 딸 내외와 아들 내외가 저를 위해 자주 얼굴을 비춰줬지만 하루하루가 그저 의미 없이 멍하게만 흘러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왜 그리도 길던지, 더군다나 저는 아내의 병구안 때문에 사업도 정리하고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태라서요. 남아도는 시간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젊은 시절 바쁘게 살아오느라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놓쳤는데 이젠 그 반대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저는 결국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 뭐라도 나가서 일을 해보자. 그래야 내가 살겠어. 가만히만 있다간 병이 날 것 같았어요. 다행히 몸은 아직 멀쩡하고 운전은 자신 있었으니까 택시 운전이라도 해보자 싶었죠. 그래서 자식들 몰래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고요. 한 택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자가용 몰던 실력으로 시운전 한번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제 인생의 두 번째 직업, 늦가기 택시기사 생활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물론 진상 손님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운전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죠. 이따금씩 밤길을 달리다 보면 아내가 옆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은 착각도 들었고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 게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밤 늦게까지 택시 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평일 밤이었는데 한참을 허탕치다 간신히 한 건 잡고 정차한 곳이 하필이면 시내 한복판 술집이었죠. 사실 술집 근처에서 손님을 받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취객들이 많고 취객들 중엔 말도 못할 진상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코를 잡아버렸으니 그냥 이 손님만 태우고 오늘은 이만 정리하자 싶었는데요. 잠시 후 한 여자가 휘청이며 제 차 쪽으로 다가오더니 뒷좌석 문을 벌컥 열고 올라탔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마스크까지 껴서 처음엔 잘 못 알아봤는데요. 행선지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낯이 익어 거울 너머로 슬쩍 바라보니 웬걸 며느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술에 절어 얼굴이 벌개진 채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고민하다 말을 걸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나야. 그래, 우리 남편 출장 갔어. 나 지금 갈게. 택시 탔으니까 30분 안에 도착할 거야. 그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어, 오랜만에. 취하니까 자기 얼굴 더 보고 싶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며느린 제가 누군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그때부터는 저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최대한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우리 아들이 출장을 간 사이에 대체 누굴 만난다는 거지? 단순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제 속도 모른 채 며느린 반쯤 감긴 눈으로 좌석에 머리를 기댄 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대로변의 고급 오피스텔이었는데요. 며느린 계산도 제대로 못한 채 카드만 휙 내밀더니 바로 차에서 내려버리더군요. 그리고는 휘청거리면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무슨 마력에 홀린 것처럼 그대로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오피스텔 로비를 멀찍이 지나 며느리가 탄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하고는 계단으로 몰래 올라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12층. 복도 끝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며느리를 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 앞에서 멈칫하던 며느리가 누군가를 향해 활짝 웃으며 안겼거든요. 자기 나왔어. 보고 싶었지. 아유, 술을 왜 이렇게 먹었어? 며느리를 안아주며 말하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익히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름 아닌 저희 사위였죠.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진한 포옹을 하던 것도 잠시 이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저는 뒤늦게 허둥지둥 다가가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오피스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광경을 본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제발 아까 본 게 잘못 본 거길 바랬건만 며느리와 사위는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 둘의 배우자들이 한 집에 모여 부정한 관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숨도 쉴 수 없었네요. 두 년놈이 너무나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경악스러운 광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위가 우선 씻겠다면서 욕실로 들어갔고 며느리 혼자 방 안에 남겨졌는데요. 갑자기 사위의 바지가 걸려있는 소파 쪽으로 조용히 다가가더군요.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지갑을 꺼내 안에 있던 현금을 한 뭉치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얼른 자기 가방에 쑤셔 넣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손이 떨리는 걸 참아가며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고 싶다. 그렇게 수없이 되뇌며 말이죠. 그리고 이후 두 년놈이 붙어먹는 과정까지 모조리 다 증거로 담겼네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홀로 집에 돌아온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누구부터 불러야 할지, 아니 그보다 이걸 정말 말해도 되는 건지. 가슴은 천근만근이었고 온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들과 딸, 둘 다 목숨처럼 아끼는 자식인데 그들의 배우자가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침묵한다고 덮어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도 없었고요. 결국 저는 큰맘 먹고 주말에 온 가족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까지 모두 말이죠. 아버님, 어쩐 일로 다 같이 부르셨어요? 포도가 달길래 좀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아버님 좋아하는 사과도 있어요. 며느린 태연하게 웃는 낯으로 제 앞에서 과일을 깎았고요. 사위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옆에 시침을 뚝 떼고 앉아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분노가 치밀어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사위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고요. 그 옆에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던 며느리의 뺨도 때렸네요. 이 짐승만도 못한 년놈들! 대체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계속 잡아댈 셈이냐? 며칠 전 술 취한 널 태운 택시기사가 바로 나였다. 내가 네가 어디서 내렸는지 거기서 이 자식이랑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제 말에 며느리와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도 잠시 이내 며느리가 뻔뻔하게 그러더군요. 아버님,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요 며칠 술 먹은 적 없어요. 집에만 있었다고요. 뭐 선망이라도 오신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힘드신 건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뭐? 선망? 날 지금 노망난 노인네로 만들 작정이냐?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거 다들 보렴.
끝까지 제대로 봐라. 저는 그날 밤 오피스텔에서 찍었던 동영상을 그대로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영상인지 몰라 의아해하던 가족들이 화면에 잡힌 며느리와 사위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자 술렁이기 시작했죠. 아들은 벼락 맞은 사람처럼 굳었고 딸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딸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들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긴 뭐야? 두년 놈이 붙어먹고 있다는 증거를 내 손으로 직접 찍은 거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벌떡 일어났고요. 그대로 사위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사위는 자기가 지은 죄를 아는지 반항도 못하고 덜덜 떨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저 여자가 먼저 날 꼬셨다고. 올 초에 갑자기 나한테 상의할 게 있다면서 병원으로 찾아와선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일이 벌어진 후였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올케 언니랑 어떻게 그런 더러운... 미안해. 나도 정신 차리곤 정말 후회했어. 다시는 안 만나려고 했다고. 근데 그 뒤로 계속 당신한테 다 말해버릴 거라고 협박해서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어. 눈물까지 흘리며 사죄하는 사위와 달리 며느린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기만 했어요. 사위가 자기 탓을 하는데도 하하고 헛웃음만 흘리더군요. 그러자 분노를 애써 참고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보지? 매제, 아니 저 인간 말이 사실이야? 결혼 전부터 군침을 흘리더니만 진짜로 꼬신 거냐고, 이 더러운 여자야! 그래, 내가 꼬셨다. 당신이 언제 날 제대로 사랑해준 적이 있어? 무뚝뚝하고 나보단 늘 일이 우선이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럼 차라리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지 왜 하필 저 자식이냐고! 당신 미친 거야? 그냥 부러워서 그랬어. 난 결혼하고도 자식 새끼 뒤치다거리나 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인데 아가씨는 주변에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일하지. 다정한 데다 돈까지 많은 의사 남편 만났지. 나도 아가씨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며느리의 그 말에 문득 소름이 끼쳐 올랐어요. 며느린 그 와중에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탓만 하고 있더군요. 딸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이번엔 며느리를 향해 달려들어 뺨을 올려붙였죠. 제발 그만 좀 해. 대체 언제까지 내 걸 탐낼 건데? 우리 오빠도 아빠랑 엄마 사랑도 다 가져갔으면 됐잖아. 다들 고아에 아무것도 없는 니년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배은망덕한... 네가 나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나처럼 잘 살았을 것 같아? 아니? 넌 마음이 이미 가난하고 텅 비어있거든. 그뿐이야. 머리도 나쁘고 게으르기까지 하지. 장담하는데 네가 내 자리에 태어났어도 넌 나처럼 교사 못했고 의사 남편도 못 만났어. 뭐? 이게 진짜... 너 말 다 했어? 야, 그래봤자 네 남편은 이미 나랑 잤어. 이거 왜 이래? 너보다 날 더 사랑한다고 했다고. 그러자 이번엔 사위가 기겁하면서 끼어들었어요. 개소리 하지 마! 언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했어? 당신이 작정하고 꼬신 거고 난 어쩔 수 없이 협박당해서 끌려다닌 것뿐이야. 그 말에 며느린 일순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언젠 날 사랑한다며. 난 자기한테 언제나 진심이었는데. 그 모습에 사위가 일순 움찔하더군요. 그만큼 며느리의 우는 모습이 가련했거든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이번엔 또 다른 동영상을 틀어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사위의 지갑을 열어 돈을 훔쳐가는 장면이었죠. 진심? 넌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 지갑을 이렇게 털어가냐? 결국엔 돈이 최고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우리 민철이보다 이놈이 더 조건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갈아타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내 말이 들려? 아니에요, 아버님. 전 진짜로 그럴 생각은... 적어도 우리 딸 남편의 몰래 빼앗았다는 우월감에 취하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너같이 천박하고 돈밖에 모르는 고아녀는 내 딸 발끝도 못 미친다. 알아?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아버님은 무슨...
오늘부로 넌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 아니다. 내 집에서 썩 나가. 그러자 며느린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사위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는 그런 며느리에게 난리를 쳤죠. 뭐야? 어쩐지 당신만 만나면 지갑에 있는 돈이 조금씩 없어진다 했더니만 뭐하는 짓이야? 당신 거지야? 거지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쨌든 기왕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분명히 말하겠는데 난 당신한테 아무 관심 없어. 나한테 경주뿐이라고. 뭐? 언젠 날 사랑한다며.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라며. 두 년놈의 말다툼은 점점 도가 지나쳐졌고 딸과 아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둘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딸이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리치며 소리쳤죠. 그만해! 더러워서 못 듣겠어. 당신 같은 인간이 내 남편이었던 게 치욕스러워. 이혼할 거야. 상간녀 소송도 걸 거니까 변호사나 선임해둬. 아들 역시 며느리에게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죠. 나 역시 마찬가지야. 다신 집에 들어올 생각 마. 애 양육권이랑 친권 주장할 생각도 말고.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졸지에 두 남자 모두에게 버림받게 된 며느리는 뒤늦게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고요. 저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며느리와 무릎 꿇고 애원하는 사위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에 들어갔죠. 딸도 아들도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네요. 그러자 뒤늦게 똥줄이 탄 걸까요? 며느린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가는 울다 부은 자국으로 짓물려 있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증스럽기만 했죠. 제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자 며느린 곧장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님,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 연락을 안 받아요. 이사인 지 집도 텅 비어 있고요. 제발요. 저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아가씨에 대한 질투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서 그랬던 거지. 제가 사랑하는 건 그이뿐이에요. 제 가정 지키고 싶다고요. 그 뻔뻔한 말에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언제까지 내 딸을 물고 늘어질 거냐? 애초에 너 같은 쓰레기는 내 딸하고 비교조차 안 돼. 질투할 생각조차 없다고. 알아요, 아버님. 그래서 더 그랬던 거예요. 아가씨에 비해 제가 너무 못난 걸 아니까.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딸같이 여긴다고 하셨잖아요. 난 너같이 더러운 딸년 둔 적 없다. 썩 꺼져.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내쫓았고요. 지리한 재판 끝에 아들과 딸은 각각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들 각자의 재산과 양육권도 전부 지킬 수 있었죠. 이후 끈떨어진 연신세가 된 며느리는 다시 사위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위가 미쳤나요? 이혼녀가 된 며느리를 받아주게. 사위는 단칼에 연락을 끊고 번호까지 바꿔버렸더군요. 이후 한동안은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겹지인 통에 우연히 근황을 전해 들었는데 며느린 식당 뒷방에 얹혀 살면서 설거지며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뭐 사실상 몸 하나 의지할 데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된 거죠. 한때는 우리 집 귀한 며느리였고 제 손주를 낳은 아이 엄마였는데 참 씁쓸하더군요. 사위의 말로는 그보다 더 처참했어요. 무리한 시술로 의료사고가 터졌고요.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다 피해자가 언론에까지 제보를 해버리는 바람에 의사 면허를 정지당했습니다. 그래놓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재기하겠다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인간이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많던 부모 재산까지 싹 다 말아먹고 패가망신했다더군요. 지금은 하루하루 술만 들이키면서 사람 구실 못하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 하대요. 반면 제 아들과 딸은 아픔을 딛고 다시 나름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몇 년 뒤 좋은 여자 만나 재혼했는데요. 다행히 새 며느리는 집안도 좋고 성품도 올곧아서요. 손주도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친아들처럼 잘 키우고 있고요. 저나 딸애한테도 참 잘한답니다.
딸이 역시 최근에 좋은 남자 만나서 늦은 나이지만 새 살림을 꾸렸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손녀도 낳았고 여전히 교직 생활도 하고 있네요. 저요? 저는 이젠 택시도 가끔씩만 몰고 손주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다니는 게 제 하루 일과의 전부입니다. 아내 없는 집안은 여전히 허전하지만 손주 녀석들이 제 무릎에 달라붙어 웃어줄 땐 그래도 살아있길 잘했구나 싶습니다. 조용히 무탈하게 지금처럼만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